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스의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새로운 한 주가 이렇게 출발하게 되었고, 그리고 어느덧 12월도 이렇게 끝나갑니다. 남은 12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 전부 다 이루는 그러한 남은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리! 첫 번째입니다. 상관은 없지만 항상 궁금한 그것. KB금융회사 발표한 한국 부자 보고서를 한번 쓱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KB증권에서 정의한 부자의 조건은 금융자산 10억 이상 보유, 그리고 부동산 10억 이상 보유, 이거를 바로 부자라고 정했다고 하는데요. 참고로 이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50만 명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람들 어떻게 부자가 되었나 하고 봤더니 31%가 사업소득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1%는 근로소득으로 이거 보니까 역시 큰 돈을 벌려면은 사업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겠죠. 그리고 부자가 되는 동안 내 자산을 가장 많이 올려준 친구가 뭐였나 하고 봤더니 바로 25%가 부동산, 13%가 금융투자로 역시 우리가 주식 투자로 성공하는 사람보다는 부동산으로 성공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많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이유는 주식이 부동산보다 덜 올라서가 아닙니다. 바로 주식은 우리가 쉽게 사고 팔 수 있기 때문에 좀만 떨어져도 막 손절치고, 그리고 좀만 올라도 빠르게 익절하는 그러한 습관 때문에 우리가 주식 투자를 성공하기가 많이 어려운데요. 하지만 부동산은 팔고 싶다고 파는 것도 아니고 사고 싶다고 사는 것도 아니겠죠. 그러다 보니까 강제 존버가 되어 큰 수익이 된다는 거 이미 기분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봤을 때 부자가 되는 가장 쉬운 길 중 하나는 당연히 금수저가 1등이고, 2등은 사업을 한 다음에 내가 이제 부동산을 사서 조금 오랜 기간 버티면 부자가 되지 않겠나라는 이야기 해볼 수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양도세 진짜 되는 건가? 갑자기 어제 저녁 쉬고 있는데 정부에서 양도세 완화 카드를 또다시 만지작하고 있다. 이러한 소식이 또 떴습니다. 그러자 지난주 약했던 코스닥이 오늘 불을 뿜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다만 발표 시간은 조금 애매하다고 합니다. 사실 월말이 코앞이라 지금 발표해도 당장 늦었다라고 말을 할 수 있긴 한데, 그런데 아무리 늦어도 이번 주에는 발표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원래 10억에서 30억으로 뭐 증가한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50억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니까 그 발표가 확실하게 나온다면 코스닥의 지일주를 한번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침 또 에코프로는 오늘 또 10%나 급등하며 양도세 완화 이슈의 수혜주로 떠오른 모습을 나타냈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희망 회로가 불타오릅니다. 자, 증시 전망을 두 가지를 볼 겁니다. 기르분들이 어떤 게 더 마음에 드는지 한번 골라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일단 첫 번째, 노무라 증권에서 코스피 2760의 목표치를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내년 한국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 터져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하며, 실제 한국 반도체 기업의 순이익만 무려 49조나 될 것으로 예측한다고 합니다. 다만 많은 사람들은 상저하고를 예상했는데, 그런데 오히려 노무라 증권은 상고하저를 예측했다고 하며, 그 이유는 반도체 기대감은 상반기에 터져나올 것, 지금 이미 조금씩 나오고 있죠. 느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계속 무한정 올라가기는 당연히 어렵고, 상반기에 쭉쭉쭉 올라가다가 하반기에는 또다시 그거 나왔네요. 뒤늦게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 이렇게 예측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상고하저냐 아니면 상저하고냐 이게 문제일 듯한데, 어쨌든 노무라증권은 내년 상반기에 더 크게 오르고 2760까지 간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신증권의 뷰는 좀 달랐습니다. 일단 목표치는 3000포인트로 화끈하게 제시한 걸 볼 수 있고, 목표치 도달 시기는 내년 2분기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네요. 자, 그러니까 아까 노무라랑 비슷한 거 아니냐, 그냥 목표치만 더 높은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지만, 하지만 조금 더 까다롭긴 합니다. 일단 전제 조건은 내년 3월 FOMC의 금리 인하가 나왔을 경우 그때 증시가 3천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예측을 했고, 다만 최근 들어 증시가 좀 오르지 않았겠습니까? 이러한 부담감 때문에 코스피 2600이 넘어가면은 그때는 조정이 좀 나올 것 같다 이러한 의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코스피가 2600 넘어가고 2650까지 간다면은 주식을 줄이고 내년 1분기에 올 수 있는 경기 침체 우려, 여기에 대비하라 이렇게 말했다고 하네요. 자, 그러니까 코스피 지금 이렇게 슬금슬금 오르다가 2600 정도 찍고 그때부터는 다시 하락해서 내년 1분기에 경기 침체 이러한 단어가 나온다는 거겠죠. 하지만 내년 3월 우리가 증시가 힘들 때 그때 FOMC에서 파월이 등장해 금리 인하를 딱 하게 되면 그때부터 올라 3000까지 갈 것,
이렇게 예상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신증권 같은 경우는 전략 후강 쪽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과연 노무라 말이 맞을지 아니면 대신증권의 말이 맞을지 혹은 제3의 말이 맞을지 연말이니까 내년 초반 그 주식 투자 계획도 짜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대분들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그리고 주도주는 무조건 이거 챙겨 가야겠죠. CXL 관련주가 차세대 주도주가 될 가능성 높습니다. 자, 최근 들어 기름들이 아시다시피 CXL 관련주가 뜨거운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특히 온디바이스 AI랑 거의 좀 겹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서 개인적으로 내년 초까지 올해 초에 로봇이나 AI가만 올라갔던 것처럼 주도주를 할 가능성이 조금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나저나 CXL이 뭔가 컴퓨트 익스프레스 링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요 녀석은 아직 상용화 단계는 아니지만 차세대 HBM 이러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녀석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올해 HBM이 1년 내내 뜨거웠죠. 그런데 그 다음 타자가 바로 나왔다고 볼 수 있겠죠. 게다가 이 CXL은 단순 테마가 아니라 실제로 하이닉스와 삼전이 개발하고 내년부터 생태계를 만든다는 게 포인트라고 볼 수 있기에 앞으로 나올 뉴스가 무궁무진하다라는 얘기도 해볼 수 있겠네요. 자, 기름들 꼭꼭꼭 CXL 그 다음에 온디바이스 AI 이쪽에 대해서 공부해 보시고요. 여기에 관련된 기업을 무조건 사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게 오를지는 그 누구도 모르겠죠. 그거 알고 있으면 전부 다 워렌 버핏이 되었을 텐데 하지만 최소한 안 사더라도 어떤 기업인지 그리고 이게 도대체 뭔지 왜 내가 안 살 건지 그런 것들은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CES2024가 곧 열립니다. 저 CES는 새로운 기술이 쏟아지는 자리죠. 우리나라 기업은 어떤 기술을 꺼내나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는 최고 혁신상 3개, 총 28개의 혁신상을 받았다고 하며 그 안에는 갤럭시 Z 폴드, 미세 플라스틱 저감 필터, 엑시노스 커넥트 U100이라는 메모리 반도체 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LG전자도 최고 혁신상은 2개고 총 33개의 상을 받았다고 하며 세탁기, 건조기, OLED TV, 소프트웨어 등등 이런 것들에서 전부 다 쓸어갔다고 하네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CES 관련된 이야기가 많을 것 같은데 틈틈이 계속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아이 낳으면 1억을 줍니다. 인천시가 출산율 0.66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출산 장려를 위해 인천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동에게 18세까지 1억을 지원하는 정책을 펼친다고 합니다. 참고로 지금 지원금은 출산 의료, 첫 만남 이용권, 부모 급여와 아동수당, 교육비 지원 등 약 7,200만 원이 이미 존재하는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2,800을 더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게 추가되나 봤더니 원래 아동수당은 7살까지 나오는데 인천 같은 경우는 8세부터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아이 꿈수당을 지급한다고 하며 그 금액이 무려 월 15만원씩 1,980만원이나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거기에 임산부 교통비 50만원, 천사 지원금 840만원 등을 지원한다고 하네요. 자, 앞으로 이러한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가지 정책이 많이 나올 듯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움직임이 저출산을 해결해주는 그러한 부분이 꼭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HLB 최근 들어 신고가 행진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좀 특이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LB 주가가 이달 들어 큰 폭으로 상승한 모습 왼쪽에서 겉터양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상승한 이유가 뭐냐? 바로 내년 5월경 나올 FDA 간암 신약 허가 이벤트를 앞두고 쇼커버링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금 의아하긴 합니다. 5월이면 아직까지 좀 많이 남긴 했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상승세를 타는 이유는 최근 들어 HLB 회장이 직접 IR 순회를 다니고 있다 고 합니다. 참고로 진 회장은 2014년, 2017년 그때 증권사 영업점 순회 IR을 진행한 바 있는데 이때마다 HLB 주가가 크게 상승해서 이번에도 그 효과를 누리고 있다고 하네요. 이 정도면은 그 HLB 회장이시라는 그분의 언변이 엄청나겠구나 라는 생각도 조금 듭니다. 그래서 강남 큰손들의 매수세가 확확 들어오고 증권사들의 긍정적 분석 플러스 신약 허가 기대감, 공매도 쇼커버링 등등 이러한 여러가지 호재가 겹치며 최근 주가가 급등하고 있다고 합니다. 더 올라갈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래요. 다음입니다. 네이버 1784 편의점 배달 서비스. 네이버의 신사호 1784는 기술 융합 빌딩으로 네이버의 다양한 기술을 시험하는 시험장인데요. 이번에는 건물 내 편의점에서 로봇 배달 서비스 테스트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특이한 게 있다고 합니다. 이 로봇이랑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발달장애 사원들이라고 하는데요. 이 발달장애 사원들이 로봇의 품목을 닿으면 로봇이 배달하는 협업 이런 것들을 준비한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 기름들이 아시다시피 로봇이 이렇게 막 발달하게 되면은 사실 가장 간단한 업무부터 다 날아가지 않겠습니까? 그 자리를 로봇이 전부 다 차지할 테니까요.
그러다 보면은 사회적 약자의 직장이 갈수록 없어진다 이러한 비판을 받기도 했었는데 하지만 이번 테스트는 소외되는 사회 계층이 없는 업무 환경을 개선하고 상생하는 점 이런 것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어쩔 수 없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로봇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겠지만 이러한 노력도 조금은 괜찮을 듯 하네요. 다음입니다. 오늘 해운주가 막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왜 그런지 보도록 할게요.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핵심 교역로인 홍해의 분위기가 나빠지며 물류 대란 걱정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뭔가 바로 예멘의 이슬람 반군 후티가 이스라엘이랑 조금만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된다면 무차별 공격 그 다음에 납치를 하며 대형 해운사들이 여기를 지나가지 않는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운임비가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겠죠. 그래서 흥하해운, HMM, 태용로직스 등 오늘 국내 해운주가 장 초반 급등하는 모습 나타냈었습니다. 다음입니다. 분양가가 너무 올랐어요. 올해 아파트 분양 가격이 작년 대비 많이 올랐습니다. 작년 1월 말이랑 올해 10월 말을 기준으로 분양가를 비교해보면은 34평 기준 무려 9천만 원이나 차이가 난다고 하네요. 특히 세종시가 평당 283만 원이 올라 가장 많이 올랐고 기타 지방도시가 267만 원, 수도권이 200만 원 정도 올랐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부동산 시국이 뭐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올라간 이유가 뭔가? 당연하게도 원자재 가격, 그 다음에 인건비 상승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여기에 최근 들어 층간소음 기준이 강화되면서 분양가가 더 오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하는데 하지만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면은 조금은 사람들이 기피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양시장은 오히려 치열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앞으로 가격이 더 오를 것 같아서 더 서두르는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중국 소식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중국의 중산층 가게는 투자에서 손을 떼거나 유동성 확보를 위해 자산을 매각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져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중국도 우리와 비슷하게 가계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에 묶여있는 구조인데요. 그런데 부동산이 붕괴하다 보니까 자산도 감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블룸버그 집계에 따르면 주택가격이 5% 하락하면 가계재산의 2.7조 달러가 사라진다고 하네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미 중국 주요 도시에서 주택가격이 최소 15% 이상 하락한 것으로 나온다고 하니까 당연히 중국 사람들도 살기 힘들다고 볼 수 있고 게다가 주식시장도 최근 엄청 안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국 중산층 가게에는 주식에서도 맞고 부동산에서도 맞아서 쓸 돈이 없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PF 우발 채무. 지난주만 태영건설이 두 차례나 워크아웃설에 시달린 바 있었는데요. 그 이유가 도대체 뭔가 바로 3.5조에 달한 PF 우발 채무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길이 그 PF 리스크는 뭔지 알겠는데 PF 우발 채무는 또 뭐야? 참고로 PF 우발 채무는 현재는 빚이 아니긴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시행사가 부도가 나면은 대출을 보증한 시공사가 떠안게 되는 채무를 말한대요. 그런데 지금 현재 롯데건설과 코롱글로벌이 PF 우발 채무 리스크에 현재 휩싸여 있다. 이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롯데건설 같은 경우는 PF 우발 채무가 무려 4.9조 원이며 코롱글로벌 같은 경우도 PF 우발 채무가 6천억인데 현금성 자산은 3천억이 채 되지 않아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하네요. 한편 현재 건설업계는 당연하게도 대형보다 중소형이 더 리스크가 높다고 합니다. 게다가 앞으로 금융 환경이 악화가 되면 대형 건설사까지도 번질 수 있다. 이러한 우려가 나오다 보니까 내년 초반 이거 무조건 조심해야 된다. 특히 증권사, 건설사 이 두 개는 무조건 조심하자. 우리가 매번 공부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삼성전자 배당 이제는 줄어드나? 자, 삼전이 21년부터 올해까지 1년에 주당 1,444원의 배당을 실시했는데요. 그리고 이제는 지난 3년간의 잉여 현금 흐름을 감안해 다음 3년에 주저하는 정책을 설립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아직까지 올해 실적이 확정되지 않았으나 예상에 따르면 잉여 현금 흐름은 약 28조 원 수준으로 직전 3개년 대비 3분의 1 토막이나 났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배당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돈을 많이 못 벌었으니까 배당을 많이 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나라가 그 삼성전자에 대한 믿음 그런 것들이 좀 크다 보니까 투자자들의 신뢰를 잃지 않기 위해서 아마도 좀 무리하더라도 배당을 그대로 줄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도 나온다고 하는데 과연 어떻게 될지 내년 실적 발표 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삼전의 실적도 내년에 또 좋아진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높은 배당 기대감도 여전히 나온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최근 유가 하락의 이유.
아시다시피 중동 러시아가 추가 감산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유가가 급등할 수밖에 없는데 하지만 왼쪽에 보다시피 유가는 아직도 바닥에 있죠.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뭔가? 바로 미국 셰일 업계의 증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미국이 얼마나 늘렸나 봤더니 하루 75만 배럴이나 늘렸다고 하며 이는 베네수엘라의 생산량이랑 맞먹는 양이라고 하니까 유가가 크게 오르기가 어려웠다는 거겠죠. 그래서 미국 덕분에 유가는 오르지 않고 70달러 내외에서 머무르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화성 엔터프라이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업을 아시나요? 1919년 기준 아디다스 내 운동화 제조업체 중 점유율 2등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아디다스가 많이 팔리면 팔릴수록 이 친구도 실적이 좋아지는 구도인데요. 그런데 이때까지는 조금 상태가 좋지 않았지만 그런데 오랜만에 목표 주가 13,000원짜리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자, 신한투자증권은 올해 아디다스 임원진 변경, 그 다음에 카니와의 협업 중단 등으로 인해 아디다스가 살짝 별로의 모습을 나타내긴 했는데 다시 또 좋아지고 있다 이러한 뷰를 내놨다고 합니다. 실제로 평균 가동률이 80%에서 10월 이후 90%로 올라온 게 증거라고 하며 그래서 내년 예상포가 11로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이라고 하네요. 과연 더 오를 수 있을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